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 한 줄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지웠다 썼다를 무한 반복했네요. 그만큼 글재주가 없는데 과연 제 사연을 잘 녹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서 잘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저 어려서 이혼하셨고 이혼하시면서 아빠가 언니를 데리고 가셨고 저는 엄마랑 살게 되었죠. 워낙 어릴 때라 솔직히 언니랑 아빠가 기억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있기는 하나 세상에 저랑 엄마 말고는 서로에게 가족이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광주는 제게는 너무 따뜻한 기억이 많고 떠올리면 뭉클한 곳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저 하나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고 온갖 일 다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무조건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고 믿으셨던 옛날 분이셨어요. 그러나 전 엄마 곁을 떠나기가 싫었고 광주를 떠나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추억이 있던 동네거든요. 요즘이야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저 때만 해도 옆집이 뭡니까? 앞집부터 시작해서 동네 전체가 친했어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멀리 가실 때는 이웃집에 저를 하룻밤 맡겨두고 가셔도 안심하실 정도로 다들 잘 지냈죠. 그 중에서도 저희 옆집에 사는 이웃의 오빠가 있었는데 거의 제 친오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랑 딱 3살 차이였는데 늘 챙겨주던 오빠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엄마께서는 제발 서울로 가라며 제게 빌기까지 하셨죠. 보잘것없는 이 동네에 있지 말고 더 넓은 곳에 가서 넓은 거 보고 느끼면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싫었죠. 이때 처음으로 엄마랑 저랑 많이 다퉜고 옆집 오빠네 가서 오빠에게도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오빠네 엄마를 제가 이모라고 호칭했는데 이모에게도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모께서는 현명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제 자신보다도 엄마라면서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될 건 하나 없으니 우선 가보고 그때 아니다 싶으면 내려오라고 말이죠. 그럼 엄마도 할 말이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무조건 엄마 뜻은 다 싫다고만 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 이모의 말씀대로 서울행을 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했던 게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낯선 동네에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광주가 너무 그리웠고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만 되면 무조건 광주에 가서 엄마를 보고 친구들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도 하고 과제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저 역시 서울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서글펐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까 이제는 현실에 부딪혀 살았어요. 하루하루 야근에 찌들어서 누가 보고 싶고 그립고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집에 오면 씻고 누워서 바로 잤고 아침에 알람 울리면 준비하고 출근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 제가 광주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께서 시간 내셔서 서울로 와주셨고 며칠씩 저희 집에 있다 가주셨죠. 전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엄마가 오실 때면 어떻게든 연차를 내서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고 예쁜 곳을 모시고 가서 이런 곳도 있다며 엄마랑 데이트도 하곤 했습니다. 제게 엄마는 삶의 이유이자 제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연한 존재였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여느 직장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귀찮을 때는 한없이 침대에서 뒹굴면서 시간도 보내곤 했죠. 그러나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기에 시간이 나면 하루라도 무조건 강주를 가서 엄마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야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동네에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 큰 딸내미가 아직도 저렇게 껌딱지냐면서 부럽다고들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어릴 때 함께 놀던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저처럼 타지로 가버리곤 거의 안 오더라고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명절이나 그럴 때는 좀 오지 싶었습니다.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다들 궁금하니 말이죠. 얼떨결에 급히 올라가면서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괜히 그 집에
안 사는 거 알면서도 한 번씩 친구들이 살았던 집을 쑥 들러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오면 그 집에 들리진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저처럼 고향을 유달리 그리워하며 오는 친구들은 아쉽게도 없었고 유일한 젊은이였으니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시간도 보내고 제 삶도 바쁘게 살던 중 하루는 이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축축하고 습하고 찝찝해 불쾌한 기분으로 출근을 했고 내내 뭔가 심술이 잔뜩 나 있는 상태로 업무를 했죠.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광주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어요. 우선 빨리 가야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도저히 운전을 해서 갈 자신이 없어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가는 내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다시 그 병원에 전화했지만 엄마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정말 저희 엄마가 맞으셨고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그대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아니 제가 곁에만 있었다면 바로 병원에만 왔어도 충분히 수술하고 살 수 있던 건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엄마가 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모든 게 제 탓 같았고 하필 이날 엄마에게 온 부재중 전화를 제가 받는데 오전에 내린 비 때문에 내내 기분이 안 좋아서 조금 있다 점심에 해야겠다 하고 무시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면 걱정하실까봐 그런 건데 그때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다는 게 어쩌면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보며 오열을 하다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 제가 실세를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으니 이미 장례식이 준비가 되고 있었죠. 외가 식구들이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하시는데도 인정할 수 없었고 이모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으면 이 세상에 혼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그렇게 보냈으니 울 자격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장례식을 보내고 중간에 또 실신을 했던 저는 자격도 없지만 슬픔에 잠겨 퇴사까지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혼자 그렇게 지내는데 여기서도 더 이상 있기가 싫었습니다. 과감한 결정일 수 있지만 다 필요 없이 저는 엄마랑 살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광주로 내려가서 엄마랑 함께 살던 우리 집,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왔을 때처럼 모든 게 다 그대로이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엄마만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전 꽤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집에 없는 척을 했는데 갑자기 현관너머로 소리가 들렸죠. 주연아, 나 동안 오빠야. 너 여기에 왔다고 들었는데 안에 있지? 너 괜찮아? 문 좀 열어줘봐. 순간 번뜩였습니다. 동안 오빠라면 어린 시절 내내 저희 옆집에 살던 그 친오빠 같던 오빠인데 하루아침에 이사를 가버리면서 소식이 끊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싶었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전 바로 달려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뭐야?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너 괜찮아? 소식 듣고 왔어. 이쪽으로 이사 왔다며. 사실 나도 며칠 전에 다시 왔는데 참 신기하네. 뭐라고? 오빠도 이쪽으로 왔다고? 오빠는 왜? 얘기하자면 긴데 너 밥도 안 먹었지? 뭐 나도 밥은 안 땡기지만 억지로 술 먹을 겸 안주 좀 먹으면서 얘기할까? 오랜만에 만난 옆집 오빠와 술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저야 뭐 제가 이곳에 온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기에 설명할 것도 없었죠. 그러나 이 오빠는 대체 그때 왜 갑자기 이사를 갔고 지금은 왜 이곳으로 다시 온 건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었지만 어린 시절 너무 잘 따르던 사람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웃음도 나고 잠시나마 엄마를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술을 한잔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왜 떠난 건지 그게 제일 물어보고 싶어. 그때 얼마나 내가 속상했는 줄 알아? 말이라도 해주지.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너도 대충은 알았겠지만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 안 좋았잖아. 근데 그때 아빠가 사고를 또 치셔서 엄마랑 내가 도망치듯 하루아침에 떠난 거야. 빚쟁이들이 쳐들어올 걸 미리 알았거든. 아마 계속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건데 몰라? 뭐? 누가 여기 오빠 사냐고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안 나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산 거야? 근데 왜 혼자 돌아온 거야? 엄마 돌아가셨어. 암으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여기만큼 좋은 기억이 있던 곳이 없더라고. 여기 떠나고서 내 삶은 늘 떠돌이 신세, 도망자 신세였거든. 엄마랑 나랑 그래서 이제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왔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네가 왔다는 거야. 물론 네 소식도 전해 들었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뭐 이러냐 우리는? 좋은 일로 다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오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조금은 힘이 난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우리. 그렇게 오빠와 옆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동안 서로 못다한 얘기들을 털어놓으며 저희는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탓인지 친숙했고 또 같은 아픔이 있고 같은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는 게 신기했죠. 전 오빠가 제발 행복해지길 바랬는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오빠에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대충 듣기는 했지만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에 놀래서 깨보니 오빠네 집에 누군가가 막 찾아와서 싸우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죠. 그럴 때마다 그저 옆집 사람인 척하며 당신들 뭐하냐고 시끄럽게 경찰 불렀다고 난리를 쳐주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래도 늘 고맙다며 밝게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밤 10시쯤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막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주연아, 사실은 나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 그냥 딱 저 집 팔면 다 갚고 끝나는데 그럼 내가 땡전 한 푼 없어지거든. 그냥 진짜 떠돌면서 다시 살까 싶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도대체 왜 아빠란 사람은 나를 낳아서 이런 고통만 주는 걸까? 오빠 괜찮아. 진정해봐. 할 만큼 했고 나 진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아니 그냥 미안해 오빠가. 지연아 너라도 꼭 잘 살아? 오빠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진짜 왜 그래? 이날 오빠는 맨정신에 오열을 하며 거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제게 말을 했고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참을 대화하던 끝에 우선은 그 집을 팔고 남은 빚을 모두 갚으라고 했어요. 그 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월세집이라도 구할 때까지는 저희 집 남는 방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고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이 마당에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제 말에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희 집에 얹혀 사는 대신에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했죠. 돈도 없고 먹으기도 바쁠 텐데 겨우 10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조금씩 제게 돈을 쥐어줬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거라도 받아야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받았습니다. 어차피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저녁 시간 말고는 마주치는 시간도 없었고 특히 오빠는 저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서 하루 종일 못 보는 날도 많았어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늘 저를 지켜주던 사람인데 이번에야말로 제가 보답을 하는구나.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차피 혼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나서 매일 울고 우울하기만 했는데 누군가 있기라도 하니까 그러지도 않아서 저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서로 매일 보살피고 걱정하고 보듬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생겨나 버렸어요. 사랑이라고도 하죠.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이 좋은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감춰지나요? 결국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렸고 인정한 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웃는 날이 더욱 많아졌어요.
외롭기만 하고 아픈 저희 두 사람에게도 행복이 찾아온 거죠. 워낙 저희 엄마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아마 하늘에서 보면 이 만남을 보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엄마가 보내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했지만 솔직히 같이 살고 있으니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었고 저희는 적당히 연애를 하다 아예 결혼을 해버렸어요. 동네 분들에게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고 평범하게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남편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열받아 죽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글쎄 나를 해고했다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함부로 잘라?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뭐? 아니 해고 사유가 뭔데? 내가 팀장이랑 대화하다 말대답을 좀 했거든. 그렇다고 자르는 거 너무 어이없지 않아? 이거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욕 제대로 먹게 할 거야. 어머, 그건 너무 심했다. 정말로. 말대답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라? 세상에. 그럼 어떻게? 재취업도 쉽지 않을 건데. 재취업을 내가 못하겠어? 취업이야 할 수 있는데. 열받으니까 그렇지. 아, 물론 그렇지만 우선 진정하고 천천히 알아보면서 다시 자리 구해봐야지 뭐. 하루아침에 저런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너무 분해했던 남편이었고 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정말 회사를 나가지 않았고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저도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매번 일자리 안 구하냐고 하면 구하고 있고 면접을 보는데 채용을 안 해주는 거 어쩌냐면서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이라고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달라진 모습에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쯤 남편은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혼자 고민했던 감정들을 삭히고 그냥 말았어요. 다시 취업을 했으니 이제 문제는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제 취업을 어렵게 해놓고 일주일 만에 또 퇴사를 했죠. 대체 이번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한다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무한 반복이 되었고 이어 남편은 저 몰래 제 카드까지 몰래 빼서 쓰는 만행을 저지르다 걸리곤 했죠. 한마디로 그냥 망나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일같이 다투던 찰나에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쎄한 느낌이었던 그 여자는 제게 말했죠. 김동원 씨 와이프 맞죠? 네, 누구세요? 복잡하고 충격적인 얘기니까 놀라지 말고 듣고, 아, 혹시 그쪽도 뭐 임신했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 자식 완전 구제불능이야. 그 자식 애만 지금 3명이고 애 엄마는 다 달라요. 아, 저는 전부인이에요. 아마 그쪽한테는 초혼이라고 했을 건데 아니고요. 불쌍한 척하다 결혼하니까 백수지라고 양아치짓 하죠. 그러다 돈 다 들고 날라요. 그 자식. 그렇게 전 당했고 전 재산 다 들고 날라서 그 자식 잡으라고 여지껏 찾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은 그대로예요. 그쪽은 돈으로 아직 피해 덜 본 거면 당장 지금 빨리 카드 비밀번호고 뭐고 싹 다 바꿔요. 그 자식 얼마나 교묘한데 애 엄마인 그 3명도 오라고 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렇게 전 황당한 얘기를 들었고 그 애엄마들이라는 세 여자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모두 남편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고 수법은 저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동일했죠. 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 피해 여성분들도 저와 같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결국 웃기지만 저희 총 5명의 여자들은 손을 잡고 남편놈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로 했어요. 피해 액수가 가장 컸던 전부인이란 여자는 거의 이를 갈고 있었는지 별걸 다 알아봤었고 그 덕분에 저희가 딱히 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말고도 금전 피해를 받은 선량한 분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았고 그분들에게도 이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대신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남편은 저와 함께 저희 엄마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초토화시킬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전 머리를 굴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이사를 가자고 했고
이제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해둔 상황이었고 남편놈을 유인할 수 있는 장소로는 모두가 머리를 굴려서 조용한 공터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이사를 왜 본인 도움도 없이 다 해버리냐고 했지만 전 인테리어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대충 둘러대며 말했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그 공터로 갔죠. 순간 어리둥절해하며 여길 왜 오냐고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이 분리수거 다 안 될 것 같은 놈아. 오늘 네 제삿날이다 내려. 그리고 곧장 애 엄마들과 전부인은 남편을 조수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렸고 아주 맺혔던 그 한을 다 풀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당황한 듯 제게 말했죠. 여보, 이거 다 지난 일이야. 당신 설마 지금 이 여자들 때문에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아, 진짜. 얘네 그냥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라니까? 오해하지 마, 정말이야. 뒤이어 나타난 피해자들에게도 미친 듯이 맞았고 입고 있던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우리 모두의 분이 풀렸을 때쯤 경찰을 불러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전 혼인무효 소송까지 할 수 있었어요. 워낙 죄질이 악하고 피해자들도 한둘이 아니고 피해 액수도 큰 상황에 아무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에 당연히 그 인간은 징역형을 가게 되었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저와 애엄마들과 전부인은 함께 만나서 썰을 풀듯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근데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거 하나 없이 똑같더라고요. 가장 아픈 약점을 잘도 건드려서 그 순간을 딱 캐치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늘 그랬던 거고 가장 나빴던 건 애가 생기면 쉽게 이혼을 못한다는 걸 알고 바로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애를 원치 않아서 그 사람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늘에서 제게 큰 벌을 내려주신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멘탈 딱 부여잡고 잘 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